대통령이 3월 1일 날 했던 3.1절 기념사를 들으면서 사실은 분노한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예. 저도 매우 기분 나빴고 이해가 네.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선회를 좀 해볼까 노력을 많이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2월 27일, 2월 28일 그리고 3월 1일까지 네. 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군요. 네네.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조사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 MBS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1%포인트가 올라와서 37%로 나타났고요. 부정평가는 4%포인트가 내려와서 51%로 나타났습니다. 뭐 대통령 지지율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월 1일 기념사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네. 3일 동안 조사하는 건데 3월 1일은 또 이제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도 이제 이거 궁금해가지고 그 좀 보수 성향의 외교 전문가에게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보수 성향의. 근데 그 사람마저도 그분마저도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자기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기념사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깐은 3월 1일에 있었던 그 3.1절 기념사가 정확하게 반영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1%포인트는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다. 근데 저는 1%포인트 올라간 걸 올라갔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렇죠. 어차피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이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저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시간을 통해서 대통령 스타일의 국정 운영에 지적할 부분들을 또 많이 지적하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네. 이 데이터에 그런 게 참 반영이 안 된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지하고 또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고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따가 이제 국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 김기현 후보 땅 의혹도 상당히 치명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데이터상으로는 거의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뭔가 정상적으로 데이터에 반영될 것이 반영되지 않는 정치적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이 국정 운영 평가 관련해서 좀 성향 분석을 해본 게 있습니다. 예.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 그리고 이념별 분석을 해놓은 게 있죠. 네, 설명을 그렇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지금 20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가 21%, 네. 30대는 26%입니다. 그러니까 20%대라는 거. 근데 누가 이제 높으냐면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될 게 60세 이상이 56%, 그 다음에 70세 이상이 64%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긍정평가가. 그렇죠. 두 개를 네. 평균해 보면 한 긍정평가가 한 60% 돼요.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권자와 응답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60대 이상이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에서 압도적인 긍정평가를 받으면 네. 만약 선거 같으면 표를 받으면 3분의 1을 일단 받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밑받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확연히 다른 게 20대, 30대의 경우는 MZ세대는 평균을 내보면은 한 23, 4 정도 네. 긍정평가가. 그런데 60대 이상은 평균이 한 60 정도 나옵니다. 예. 자,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 대선에서도 좀 강세 지역이었죠. 서울은 전체 수치와 비슷합니다. 36이고요. 경기도, 인천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충청권에서 좀 올라간 편이고 39가 나왔고 호남에서는 13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구, 경북하고 그 다음에 부산, 울산, 부산, 울산, 경남이 한 40%대 중반 또는 후반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강원, 제주는 뭐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네. 야, 그래도 강원, 제주가 55% 정도 지금 퍼센티지를 차지하네요. 종합평가 긍정적인 것에서. 그래서 뭐 이제 강원도는 뭐 전체 응답자가 43명이니까 네. 강원, 제주 합해서. 네. 근데 이게 이제 전체 주는 비중은 크지는 않은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뭐 안보 이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어쨌든 이념 성향별로 보게 되면 뭐 당연히 진보 쪽에서는 긍정평가가 박합니다만은 네. 보수층이 역시 60% 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수 쪽에서 보수만 바라보고 응답할 가는 수 있는 보수 바라기가 됐죠. 그래서 지금 노조를 향해서도 회계장부 관련된 이른바 노조 때리기라 그러죠. 노때라 그러죠. 그걸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노조 대응이에요. 네. 보수 쪽이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보수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기 때문에 그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이유가 노조 대응이 되는 것이죠. 지금 노조하고는 뭐 계속해서 갈등입니다. 건설 노조, 금속 노조, 그다음에 뭐 수많은 노조들이 민노총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주말마다 혹은 시간 있을 때마다 지금 거리로 나가가지고 그렇죠. 대통령이 왜 우리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느냐, 우리들의 현실을 왜 봐주질 않고 오로지 친기업적인 그런 태도만 취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행동하거나 뭔가 방안을 내주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로지 기업 입장에서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나온 보도도 그렇잖아요. 지금 타워 크레인 기사분들이 네, 원래 그럼 우리 법이. 5시에 네. 퇴근하겠다. 네. 원래비 안 받겠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비를 받아도 좋을 게 없는 것이 그렇죠. 그럼 공기가 좁아지면 공사 끝나고 나면 또 한동안은 수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그냥 정상대로 우리는 6개월 안 하고 그 원래 정해진 대로 9개월, 10개월 일하겠다. 네. 그러면 4개월 더 월급 나오니까 우리는 별 차이 날 거 없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회사들이 갑자기 또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황을 전혀 네. 모르고 대통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비라는 것이 네. 이른바 가외돈이나 웃돈의 성격보다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공기 단축이죠. 공기 단축을 위해서 추가 수당을 주는 그런 방식이 좀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월 1일까지 이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문제 반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세를 보게 되면은 근데 긍정이 좀 오르고 부정이 줄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네. 빨리 조치를 취했잖아요. 저는 하루 그게- 만에 그만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계속 놔뒀더라면 MZ 세대나 또 여성 주부층의 결정적 타격이었을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20%대로 내려갈 수도 있었다. 이걸 계속 지금 이 순간까지 끌어왔다면 그런데 빨리 조치한 거는 하나의 또 학습 효과가 있죠. 왜? 지난해 7월 말 8월 초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45세 치약 연령. 네. 난리가 났어요. 맘카페에서. 교육부 장관.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이 정순신 전 지명자와 관련된 건 세 가지 이슈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사 문제예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검서윤 인사입니다. 검서윤 인사가 뭐냐면 검사 서울대법대, 서울대법대, 윤석열 라인. 윤석열 라인.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히 비판이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학교 폭력입니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 해이예요. 왜? 같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인권감독관으로 인권보호관으로 일했는데 그 자기 셀프 체크하는 그 용지에 그 서류에 가족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권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더니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인사와 마지막에 도덕적 해이, 윤석열 정부에 지명된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집중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건이거든요. 그러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죠. 집중적으로 이주호 교육부 총리보다 지금 학교 폭력으로 밀어붙여요. 그런데 학교 폭력이 이렇게 완화되게 된 주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MB 정부 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걸 상당히 완화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게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완전히 아전 인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교 폭력 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야 이 인사나 또는 지명자의 도덕적 해이로 갈 수 있는 이 이슈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나오는 대부분의 이슈가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 건절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 폭력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추상적인 어젠다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마음에 와닿을 테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하루 만에 정리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도 좀 조기에 진화가 돼서 또 대통령에게는 긍정 평가를 내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 지금 이런 얘기죠. 대통령실 내에서 전략적으로 네. 판단했을 거예요. 자, 이슈를 학교 폭력 쪽으로 가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오늘 또 나온 기사에 보게 되면은 당시에 학교 폭력을 이 정순신 씨 아들로부터 당했던 인물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바로 그 극단적 선택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 피해자. 학교 예, 예. 피해자. 정말로 그 학교 자퇴 안 하고 끝까지 한번 다녀보려고 노력했던 그 학생이고요. 그 학생은 그래서 아예 대학교 진학을 그때도 못했고 그 다음에도 못했다는 걸 그렇죠. 재수했어도. 예. 그러고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 피해자 주장이 이겁니다. 그 A라고 하는 원래 피해자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견디게 되니까 처하게 되니까 그 정순신 씨 아들이 그 가해를 자기에게 돌리면서 하더라. 이제는 그 뭐 더 글로리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A가 없어지니까 B를 찾아가지고 또 가해를 하더라. 근데 그게 바로 나였다 그런 얘기고요. 그거를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거 권력관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힘들게 살면 안 될 테니 차라리 너 외국 가자. 이래가지고 자퇴를 하고 외국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자퇴를 하고 외국을 바로 그 가야 돼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가해자는 대부분까지 법적인 모든 거를 다 수단을 취하면서 수단을 총동을 예.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해자는 서울대 갔는데 예. 피해자 2명 중에 한 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아직까지 대학 진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학교에서 파악을 못할 정도가 됐고 두 번째 한 명은 아예 자기가 그냥 학교 그만두겠다라고 부모님이 이건 학폭이 열어봤자 의미도 없다라고 왜냐면 이미 봤을 테니까 앞에 하는 걸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학교 그만두게 하고 외국으로 보내버렸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거 이게 너무너무 사실은 끔찍한 말이 얘기입니다. 안 되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두 가지예요. 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소송을 거느냐. 학폭위에서 내린 결정에 저항을 하는 거죠. 네. 가해자 쪽에서. 네. 그럼 뭐냐면 시간을 끌 수가 있어요. 시간을 질질질 끄는 거죠. 심지어는 1심이 나오는데도 1년 이상 걸려요. 네. 그럼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1학년 때 벌어졌다고 3년이잖아요. 그럼 대법원까지 가면 3년을 다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걸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뭐 대체적으로 서면 사과나 이런 뭐 가벼운 거 9개 단계가 있어요. 제일 이제 강력한 처벌이 9번째인 태학입니다. 태학이에요. 태학이에요. 태학. 근데 이게 가벼운 것들은 바로 지워져요. 바로. 이게 학폭위 이후에 열리고 난 이후에 바로 지워지고 그 외에 뭐 전학이나 이런 것도 졸업을 하고 난 뒤에 2년 지나면 다 지워져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은 평생을 남겨야 돼요. 말이 안 돼요. 아니 가해자들한테 왜 유리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얘기가 이제 이슈가 되고 나니까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같은 예. 경우에도 본인의 늦둥이 아들이 있었다. 이 예. 아들은 85년생이었는데 이 아들이 학교 다닐 동안에 고등학교 다닐 동안에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 그럼요. 특히 당시에 내가 아들이 학교를 이틀 동안 안 가려고 하는데 내가 야단쳐서 보냈고 아들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 그래서 아들이 고스란히 그 상황을 당했다더라. 이거는 정순신 씨의 아들은 너무 사악하다. 이건 이런 말이 안 얘기까지 되고요. 했어요. 예. 뭐 노영희 변호사께서 믿든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맞았어요. 그래요? 저는 동급생한테도 맞았어요. 일진도 있고 뭐 학교에 깡패도 있고 네.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무진장 맞았고요. 출석부로도 맞았고요. 시계 풀고도 맞았고요. 왜 이게 맞았어요? 나라입니까? 아휴,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런 사람들이 잘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나쁜 애들이 잘 된다는 게. 아니 그렇게 폭력한 선생님들은 다 정년퇴임해요. 중간에 물러나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교사들 연금 다 받아요. 자, 많이 윤동희님께서 맞았어요, 저. 예. 별로 좀 믿음은 안 갑니다만 어쨌든 엄청 맞았어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윤동희님께서 아버지 법 기술자는 중앙지검 인권감독관 근무 시절에 아들은 아버지 뒷백을 팔아가며 기세 등등 친구를 잡발 빨갱이 돼지 우는 개무시하면서 인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었군요.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검사들은 뇌물 받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매우 놀라웠습니다마는 이런 사람의 아들이 잘 됐다는 것도 상당히 황당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닐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의 자식들이 더 잘 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교육 계획을 하냐 이 말이죠. 교육 계획의 내용이 뭘까요? 이게 궁금해요. 자, 또 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을 잣다가 여와 야 사이에 다르게 작동한다 이런 비판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어떻게 그렇죠. 보시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 잘못됐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찰에서 수사하라. 계속 주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서 검찰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주장하고 또 여론도 보면은
쌍특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57%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론의 결과대로 하느냐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35%인데 이 결과를 보시면 35가 어디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이겠죠. 네. 그럼 이 사람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원치는 않으니까 이 지금 보수 발악이 국민의힘 지지층 발악을 하고 있으니까 안 하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 대통령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혐의가 나오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 네. 야당이라던가 이렇게 검찰 라인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파고 또 파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가 이런 것들에도 분명히 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에 쌍특검 얘기는 이제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쌍특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 즉 쌍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장동 50억 클럽 그 비리 관련된 것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특검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 여론이 57%. 그렇죠. 10명 중 6명 정도 되죠. 이거 할 필요 없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35%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역대 정권도 그렇고 이런 여론을 볼 때 지금 긍정적이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 의견이 56% 10명 중 6명 정도면 여기에 중도층이 힘이 실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체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일까?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임기 이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여론에 이게 여론이기 때문에 이걸 의식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질 않는다니까요. 계속해서 그래서 국회는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상민 장관 관련 건도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탄핵소추 발의가 되고 헌법재판소로 가잖아요. 네. 자, 정당 지지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주 전과 차이가 없이 비슷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27%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4개 조사 기관이 뭐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또 일각에서는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이 지지율에 상당한 또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네. 저는 이게 지금 현실일 것 같아요. 왜요? 왜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왜냐하면은 이거는 나오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하고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보수가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도 더 높았거나 비슷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왜 이럴까요? 한 27%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국민의힘보다 한 10% 모자라는 거, 이른바 느슨한 진보 또 느슨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이탈을 했다. 왜 이탈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쌓이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검찰 수사, 그게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죠.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제 부결된 이후에 당내 갈등이 엄청나게 지금 첨예화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많이 좀 떨어져 나가는 편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강제 출당해야 된다는 청원 동의가 어제 4만 명이 넘어서기도 했어요. 네. 자,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민주당의 악재를 작용할까요? 부담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이른바 흔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나 계속해서 지금 여야 관계를 보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검찰 수사에 놓이게 되면 재판도 당장 받게 돼 있죠. 그러면 일단 내부적으로 당 내부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이것도 타격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론상으로 당내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리더십의 변화나 뭐 이재명 대표를 바꾸자 뭐 이런 얘기 없다 하더라도 민심은 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가랑비가 됐든 소나기가 됐든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도 그렇고 당과 관련된 지지율 민심도 그렇고 흔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대갈매님께서 내가 어젯밤에 확인한 게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요구 조치 청원이 4만이 넘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제 5만이에요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아마도 당 차원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박지원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내부 정리를 좀 시작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네요. 자, 이 이슈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막바지인데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이제는 뭐 김기현
의원이 부동의 1위가 됐습니까? 지금 45.9% 나왔다는 네네. 건데요. 다른 조사에서는 더 높은 것도 있는데 바로 보시죠. 더 높은 것도 지금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해서 한 조사인데, 자, 김기현 45.9, 안철수 23%, 천하람 12.7%, 황교안 10.6%인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이에요. 네. 근데 저는 결선을 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입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도 대체적으로 최근에는 김기현 후보가 거의 40%대 후반이 나와요. 네. 그 이야기는 무응답을 빼고 다시 100%를 한 사람이면 50%가 넘는 정도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으로 보면 차이가 더 나요. 그러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기현은 오히려 가반 가까이 좀 쏠리고 있다. 네. 당신보다는 이제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이니까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위축돼 있어요. 거의 지지율이 이제는 한 20%대에 고착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때 이준석 바람, 친이준석 바람을 안고 돌풍을 일으켰던 천하람 후보도 거의 요즘에는 10%대나 20% 가까이에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 네. 황교안 후보도 한 10% 초반 정도에 고착이 돼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게 왜인 줄 아세요? 왜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내려진 시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때가 김기현 후보의 이 땅 의혹이 굉장히 불거지던 시점이에요. 네. 근데 일단 그 이후에 몇 가지 조사 결과들이 발표된 게 김기현 후보 땅에 대해서 이거 땅 자체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땅 의혹 문제가 있다 높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겠니 하니까 아니래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심각한 문제인데 정작 당원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전당대회에는 별 영향을 못 주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 변수가 불거지니까 당원들이 그래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자, 중반까지만 해도 김기현, 양철수, 양강구도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 그리고 이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뭐 결과적으로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막판 연대도 궁금해하실 텐데 네. 저는 연대도 지금 상황으로 어렵다고 봐요. 네, 의미가 없을 거다. 자, 마지막으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 야설에 불법 레이싱 모임 운영 의혹까지 드러나서 지금 청년 최고위원 당선될지 안 될지 당선되더라도 여파는 좀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성인지 감수성 앞으로 여성 20대 30대에게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장해찬 후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해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